문학, 삶의 거울. 문학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시성 괴테는 문학을 삶에 대한 고백의 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발명하고 특히 운문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뒤 문학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학은 괴테의 말처럼 인류의 고백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려온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문학의 핵심은 갈등이라고 합니다.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유형은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갈등들이죠. 그 갈등의 기록이 문학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샴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두 아이의 몸은 서로 붙어 있었죠. 다리나 등이 붙어 있으면 간단한 외과 수술로 분리할 수 있었으련만 이 두 아이는 가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장 기관, 심장, 폐, 위, 간 모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텔라와 안젤라,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매는 병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낸 후 어느 날 아이들을 돌보던 의사가 두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이 말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법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의사가 분리를 위한 수술을 시도한다면 그를 즉시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은 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지만 다른 아이를 죽여야 함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순수 문학의 원리 중 하나는 있음직한 플로저빌리티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당연히 문학작품의 소재가 될 만하죠. 하지만 한 편의 작품이 두 아이가 처한 상황 전부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상황의 일부만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의 어머니가 소술한다면 또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의 시각에서는 죽어야 하는 혹은 살아야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사람이 같은 나무를 보아도 그 보는 각도에 따라 나무의 모양이 달라지듯 두 아이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삶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진실의 한 조각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포괄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개연성은 큽니다. 그렇게 문학은 선택된 하나의 인생을 그려내는 것이지요. 앞으로 2500년 뒤의 문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형식은 변할지 몰라도 그 내용은 오늘날과 같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2500년 전의 문학이 오늘날의 문학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희곡 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 히폴리토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주인공 히폴리토스는 작은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 나갔던 부왕이 한 젊은 여성을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드라. 부왕은 그녀를 죽은 전 왕비를 대신해 새로운 왕비로 삼겠노라 선언합니다. 히포리투스에게 새 어머니가 생긴 것이었죠.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새어머니 페드라가 남편의 아들인 히포리투스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할 것인가? 그녀는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사랑의 마음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결코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페드라는 히포리투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을 들은 히포리투스의 반응은 그야말로 경멸과 혐오뿐이었죠. 절망에 빠진 페드라는 고통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의 자식 때문에 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왕은 자신의 아들이 페드라를 겁탈하였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궁 밖으로 내쫓습니다. 궁을 나온 히폴리투스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미친 듯이 마차를 몰다가 결국 전복사고로 죽고 맙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이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 이것이 2500년 전 시국의 주제였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파격적인 주제는 문학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24년 미국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진 오닐의 희곡 느릅나무 밑의 욕망 속에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 농가에서 벌어지는 젊은 새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 현대의 이야기는 좀 더 파격적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아들이 죄책감으로 새어머니를 멀리하자 그녀는 태어난 아이의 탓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작품은 빗나간 사랑의 이야기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왔던 모정마저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문학 속 인물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도 그들의 꿈,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세월을 격해서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을 배웁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사가 윌리엄 제이 로웅은 문학의 실용성에 대해 주장합니다. 그는 고대 영시 베오울프를 예로 들면서 주인공 베오울프와 괴물들의 싸움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묘사합니다. 로웅은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과학 정신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문학은 뜬구름을 잡듯 사변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문학이 그려내는 삶의 궤적을 쫓아 우리는 미로와 같은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를 더듬어 찾습니다. 뭉뚱그려진 삶의 신화가 아니라 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 환희와 행복, 그리고 손에 닿을 듯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을 재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문학 속 인간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지속한 서양의 기독교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정신적 혼돈 속을 헤매고 있던 19세기에 영국의 비평가 매튜 아놀드는 자신의 사회 비평서 교양과 무질서에서 문학을 통해 인간을 교화할 수 있으리라 주장했습니다. 즉,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설탕을 바른 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메르소는 태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을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종족과 버러지 같은 천박한 족속으로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빠하는 전당포 노파는 죽어야 하는 벌레 같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합니다. 두 젊은이의 살인에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체코 태생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무의미성을 보여주는 문학사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젊은이의 행위는 살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루살이처럼 죽어가는 인간을 목도한 유럽인들은 신에 의해 부여받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본질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불안한 실존임을 확인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실존주의 명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실존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아무런 본질도 규정되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본질을 찾기 위한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언덕 위로 힘들게 바위를 밀어올리고 꼭대기에 오르면 다시 바위를 밑으로 굴려버리는 신화 속 시지푸스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스스로의 본질을 찾으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본질은 없습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삶이 계속됩니다. 부조리 문학은 이러한 인간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예이츠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위한 끝없는 준비이다. 일어나지 않을 일,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 그 모습은 얼마나 부조리한가. 이렇게 인간은 부조리한 삶에 실존적 불안 속에 빠져 미국 시인 W.H. 오든의 시 제목처럼 불안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학은 시대의 분위기를 규정합니다. 삶의 형식을 정하고 인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문학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포착하여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영국 시인 T.S. 엘리오트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환희로 가득한 봄의 시작을 그는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과학 문명이 꽃피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희희낙락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는 척박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함이 넘쳤던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21세기 전반 이 시대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문학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를 자신만의 색깔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그려내는 진실은 개별적입니다. 메르소도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부조리 문학도 실존주의 철학도 문학을 한 가지 범주로 묶지는 못합니다.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은 자기 자신만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 보편화의 범주를 넘어 시대의 정신을 넘어 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학이 뒤흔들어 놓은 상상력은 규범화된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